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도무지 현실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그런 일들과 마주하게 된다더라고요. 요즘은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말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었지만 설마 하니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닥칠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닥칠 때는 정신이 없다가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사람들이 말하던 그 드라마 같은 현실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운이 좋았던 건지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도 대부분 저처럼 유별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지극히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 그저 또라이 한 명을 피하는 게 더 큰 행운이다라고요. 그 말을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저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쉽게 넘겼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 인생에 시댁 식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니 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건 전부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으로 깨닫게 된 주옥 같은 조언이었다는 사실도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건 제가 28살이 되던 해의 여름이었어요. 그 해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제 친구가 예비신랑의 친구라면서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연상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연상과는 인연이 없었는지 내내 연하만 만나왔었거든요. 연애를 하든 썸을 타든 하다못해 직장에서 같은 팀으로 엮이는 사람들도 남자는 죄다 연하였죠. 그래서인지 처음 만나보는 연상이 주는 느낌이 여러모로 참 색다르고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을 해서 저를 어딘가에 태워주더라도 오빠라서 잘 챙겨주는구나 싶었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서 저 대신 집주인과 싸워줄 때도 오빠라서 그런지 참 듬직하구나 싶었죠. 웃긴 건 그 사람도 제가 본인의 그런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름아, 내가 또 도와줘야 할 일은 없어? 응? 지금은 특별히 없는데? 아니면 뭐 고민거리 같은 건 없고? 고민거리 없어.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는 거야? 자기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게 내 낙이잖아. 아, 또 뭔가 해결해주고 아름이한테 폭풍 칭찬 듣고 싶다. 뭐? 참나? 남자친구는 곰 같은 덩치에 어울리지도 않은 애교를 부리면서 저에게 본인이 해결해줘야 할 일들을 내놓으라며 장난을 치고는 했어요. 그런 모습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귀찮아하지 않고 본인 일처럼 먼저 나서준다는 게 참 든든하고 고맙기도 했고요. 저는 집안에서도 장녀로 태어났고 성격상 밖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먼저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편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잘 기대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오롯이 나만의 문제를 부탁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서야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남자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해결을 부탁하기도 했고요. 물론 부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 고충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으로는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나누는 거구나 싶기도 했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의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외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저에게 남자친구는 마지막에 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결혼을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인 건 전부 다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3년을 만나오는 동안 지치지도 않고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그 다정한 성격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부부가 되고 나서도,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살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게 저의 제일 큰 판단 착오였던 것도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는 3년의 연애를 거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던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은 바로 시댁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은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옛날인 걸 감안하더라도 8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으셨죠. 그래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등산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시면서 일체 시어머니에게 수발을 들어달라거나 하면서 귀찮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고요. 하지만 그 연세에 노인분들이 대개 그렇듯이 일단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했죠. 저희 시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되셨어. 아무런 전조도 없이? 감기에 걸리셨는데 너무 오래 간다 싶더라고. 그런데 기침소리가 영 심상치 않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더라고.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통에서 입원은 하셨었는데 그 뒤로 폐기능이랑 신장, 심장 기능이 한꺼번에 나빠지면서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셨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대? 방법이 없지. 나이가 드셔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와서 저 연세에 무슨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면 입원했다가 괜찮아지면 퇴원했다가 하는 거지 뭐.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지. 평소에는 결벽할 정도로 깔끔하게 생활하시고 워낙에 본인 일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하는 성격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본인 옷도 본인이 세탁해서 다 다려 입으실 정도였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연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짜증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겠죠. 모든 걸 알아서 하던 남편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되었으니까요. 졸지에 기약도 없는 병수발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희만 보면 신세 한탄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너희 아버지 보니까 안 아프고 죽는 것도 복인 것 같구나. 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생각을 하셨어야죠. 나는 이미 틀렸다. 너희 아버지 병수발하다가 나도 골병 들게 생겼는데 이러다 우리 둘 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너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면 좋니? 시아버지는 상태가 좋을 때는 멀쩡하게 대화도 하시고는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나빠지고는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아니면 보호자 한 명이 무조건 24시간 환자 곁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선망 증상까지 보일 때도 있어서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밤잠을 설칠 때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겠죠. 교대를 해드리고 싶어도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밤새 병실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될 때는 시어머니를 몇 시간이라도 쉬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병원을 자주 찾아가는 편이었어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곡소리를 내고는 하셨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데 날마다 저희를 붙들고 늙으면 죽어야 한다. 이러다 나도 곧 가겠다 같은 말씀을 하시니 참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마음도 불편했고요.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답답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병비라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간병비를 드리자고? 얼마나? 딱 간병비라기보다는 용돈 느낌으로 그 돈이라도 받으시면 좀 덜 우울해하실 것 같아서 저러다 어머니도 혈압 올라서 같이 쓰러지실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러네. 저희는 양가 생신이나 어버이날처럼 특별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용돈을 아예 드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기로 합의를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고민한 끝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면야 그것도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 대신에 간병인을 썼으면 나갔을 돈이기도 하니 그냥 그러자고 한 거죠. 남편과 의논한 끝에 저는 경조사비로 챙겨둔 돈에서 간병비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금세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저희를 보고도 신세한테는 하기는커녕 내내 싱글벙글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조금이라도 드릴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죠. 문제는 그게 몇 달 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지만요. 그래도 어쨌거나 당시에는 효과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6살 어린 시누이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가 철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자잘하게 사고를 엄청 쳤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신분으로 몰래 구한 담배를 교내에서 팔고 다니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근처 학교의 남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건 예산일이었고 그걸 혼냈더니 1년에도 몇 번씩 가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디 아는 언니가 한다는 다단계에 끌려가서 사기를 당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했고요. 물론 그 돈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무슨 일이 더 있었을지 듣기가 두려워지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얌전한 모범생 같은 스타일이라서 집안에 저런 문제아가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시댁을 방문하거나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있을 때는 시누이가 번번이 일이 있다며 빠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결혼 전에 저런 행실이 들킬까 봐 아예 저와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시누이의 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대형 초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나가 임신했다고요? 그렇다니까. 내가 정말 미나 저것 때문에 미친다 미쳐. 이미 배가 만삭이 돼서 왔어 지금.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남편은 눈이 뒤집어진 채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얼른 그 뒤를 따라갔고요. 원래 시누이에게는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야 하도 자주 바뀌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만나고 있다는 남자친구와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에서 계속 신우이의 연애를 반대해 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야기만 나와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주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럴 만도 하기는 했어요. 사진만 보고 대충 이야기만 들어봐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얼굴만 기생오라비처럼 매끈하게 생긴 걸 제외하면 그냥 양아치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는 일도 뭔 유통사업인지 주류사업인지 물어볼 때마다 바뀌었고요. 아마도 그중에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했더니 기어이 그 남자와 사고를 쳤다지 뭐예요? 아무튼 임신을 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뱃속의 아기는 지울 수가 없을 정도로 자란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 싶은 심정에 결혼을 허락했죠. 그 남자도 시댁에 인사를 하러 한 번 왔었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 간단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일단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분위기는 초토화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그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 내 번호는 아예 차단했나 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빨리 그 자식 집이라도 찾아가 보면 될 거 아니야. 가봤어. 가봤는데 아예 짐을 다 뺐더라고. 이사 나갔나 봐. 아예 잠적하려고. 그 자식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애를 낳아서 같이 살 것처럼 굴 때는 언제고. 아이를 낳기 직전이 되자 그 남자가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어요. 신우이의 번호를 차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던 자취방의 짐까지 다 빼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신우이는 자신이 결혼을 하겠다고까지 한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언제든지 끊길 수가 있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지금처럼요. 당시에 신우이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언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집안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가 알려준 주소를 토대로 남자를 찾아다녔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잠적한 사람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까, 흥신소에 도움을 빌릴까도 생각해 보다가 결국 시댁은 출산 후에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출산 전에는 애아빠라는 법적 사실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애부터 낳고 나서 뭐가 됐든 해결을 보기로 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범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아야 할 출산이었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착잡한 얼굴로 병원만 오가셨고 남편은 자다가도 깨서 그 남자 욕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으니 곧 법원에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걸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계로 가면 법원에서 알아서 연락이 두절된 애아빠의 소재를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어찌저찌 양육비는 받아낸다 치더라도 만삭인 와이프를 버리고 간 인간을 뭘 믿고 같이 살겠어요? 그 남자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보는 게 맞았죠. 말하자면 신우이는 앞으로 혼자서 저 갓난아기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짧게나마 산후조리원에 들렀다 온 신우이는 그 뒤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우울증이 왔다면서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고 잠만 자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와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신우이의 자취방에 들렀습니다. 아가씨, 저희 왔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야, 미나야. 아기 울고 있잖아. 배고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 먹였어. 짜증나. 왜 자꾸 우는지 모르겠어. 집에 갔더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발을 들이자마자 목격한 것은 아주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개판 5분 전이 되어 있는 지방골이었어요. 바닥 곳곳에 널려있는 아기 기저귀에 굴러다니는 휴지와 쓰레기의 먼지까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기라도 제대로 돌보고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집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기가 바닥에 누워서 계속 빽빽 울고만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들어가서 보일러 온도를 조정하고 바닥에 누워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보니까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서 좀 다독여주니까 아기는 금세 잠이 들었는지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는 그렇다 치고 애는 제대로 돌봐야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잔소리하려고 왔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둬. 아유, 저게 진짜 내가 지금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참,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러고 있을 게 뻔해 보이긴 했지만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제 친여동생이었다면 등짝을 때려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게 했을 것 같았지만 남편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몇 마디 하고는 한숨만 푹푹 내쉬는 게 끝이었습니다. 하긴 신우이가 뭐라고 해서 바뀔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아가씨, 마트에서 장 봐온 거 냉장고에 정리해서 다 넣어뒀으니까 잘 챙겨 먹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죠. 나 요거트 먹고 싶은데 요거트 있어요? 요거트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신 못 차리지? 그러면서도 남편은 신발을 챙겨 신고 요거트를 사러 다시 편의점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우이에게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아까 자꾸 우는 건 기저귀 때문이었어요. 기저귀는 밤에도 계속 갈아줘야 해요. 대변 보고 나면 특히 곧바로 갈아줘야 하고요. 이런 건 아가씨도 알죠? 밤에는 나도 자야 하는데. 애가 하루 종일 자꾸 우니까 미쳐버리겠어요. 혼자서 돌보려니까 당연히 힘들죠. 정 안 되겠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요. 나라에서 도우미 지원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지원해줘도 내 돈도 들잖아요, 그거. 그래도 힘들다면서요. 그럼 불러야죠. 어쩌겠어요. 짜증나, 진짜.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와요? 언니가 전화하면 받아요? 내 전화는 안 받아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머리가 지끈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포기했는지 신우이 전화를 피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기가 차면서도 혼자 저러고 있는 신우이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아무래도 외출하기가 힘들 테니 시장도 주기적으로 봐서 냉장고도 채워줬고 가서는 아기 돌보는 법도 조언해줬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 신우이의 당황스러운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 아빠가 도망가고 졸지에 혼자서 출산과 양육을 떠맡게 된 처지라면 저라도 하루하루가 미쳐버릴 것처럼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주려 하면 할수록 신우이는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점점 더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 찾아가지 못하는 날이면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해서 짜증을 부리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하도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신우이 애를 제가 봐주는 게 아니라 제 아기를 마치 신우이에게 맡겨놓은 건가 착각할 정도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슬슬 이건 아닌데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을 찰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던 것처럼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집으로 갈 테니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하도 진지하고 다급해 보여서 의아했죠. 잠시 후 집으로 온 시어머니가 대뜸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미나 애미 네가 좀 키우는 게 어떻겠니? 네? 아가씨 애를 키우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제가 방금 들은 것이 맞는지를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것처럼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나 저거 하는 꼴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안 되겠다. 너희 시누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애미 네가 손도 야무지고 너는 육아 경험도 있으니까 잘할 것 아니냐. 아니, 아가씨를 돕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키우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너한테 애가 없으면 몰라도 이미 하나 있잖니. 그러니까 미나 애는 둘째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옛날에는 애 몇 명씩 낳아서 한 집에서 다들 네 자식 내 자식 구분 없이 다 키웠다.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그냥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낯소리라도 하신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남편을 돌아봤더니 남편은 옆에서 헛기침만 하면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눈까지 피하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시어머니와 사전에 이야기가 끝난 눈치였습니다. 너 요즘 재택인지 뭔지 집에서 일하고 있잖니. 마침 얼마나 잘 됐어. 애 조금 클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집에다 데려다 도맡아서 키우고 나중에 다시 미나가 데려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어머님, 우선 제가 지금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저 애 볼 시간 없고요. 저희 승민이 키울 때도 저 휴직하면서 온전히 애만 봤어요. 그리고 애를 키우더라도 애엄마 아빠가 키워야지. 제가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애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미나가 애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너도 걔 집에 가봐서 알 것 아니냐. 걔가 애 키울 정신이야 지금?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아야죠. 그리고 본인이 애를 돌볼 여력이 없으면 돈 주고 돌봐줄 사람을 쓰는 게 맞고요. 애 키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재택을 하고 있는 건 저 편하자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육아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로 출근을 할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예 휴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재택이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했고요. 하는 수 없이 회사와 함께 조율한 방법이 재택으로 제가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승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저도 보통 사람들처럼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사정을 시어머니도 당연히 알고 있으셨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집에서 놀고 있으니 잘 됐다며 다시 육아를 하라니요. 그것도 저희 애도 아니고 시누이 애를요? 걔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사람까지 쓰면서 애를 봐달라고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애를 맡기겠어. 안 그래도 요즘엔 뉴스에서 뭐 애를 몰래 때렸다느니 애가 운다고 수면제를 먹어서 재웠다느니 별소리가 다 나오던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온전히 맡기지 말고 아가씨도 옆에서 애를 같이 보고 있어야죠. 어쨌든 본인이 애엄마잖아요. 그리고 그럴 돈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애를 보는 게 맞고요. 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어미한테 한마디를 안 주고 따박따박이야? 결국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는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그렇게 애 보기가 싫으면 애는 내가 키우마. 대신에 네가 병원에서 너희 시아버지 병수발 들거라. 와, 이건 또 무슨 신선한 헛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않고 쳐다보고 있자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왜? 애는 못 보겠다며? 그럼 병수발이라도 해야지. 내가 애 보느라 자리 비우면 병원에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너희 시아버지는 누가 챙기니? 삼시세끼 밥은 어떻게 먹여드리고? 너도 뭔가 하는 일은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시아버지 병수발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제가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 딸도 아들도 안 하는 병수발을 왜 며느리인 제가 도맡아 해야 하는 건지,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누이가 도와달라고 예의 바르게 부탁하기라도 했으면 전업은 아니더라도 잠깐씩은 애를 봐줄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 시댁 식구들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내가 지금 혈압 안 오르게 생겼어? 네 마누라 하는 말 좀 들어봐라. 눈 치켜두고 시애미한테 말대꾸하고 있잖니. 아우, 진정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신도 무조건 싫다고만 할 게 아니라 다시 진지하게 생각 좀 해. 우리 한 식구잖아. 힘들 땐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야? 그 와중에 남편은 흥분한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내가 지금 놀고 있어? 나도 일하는데 어떻게 애를 보고 어떻게 아버님 병원을 다녀? 회사에서 그랬다며. 정 힘들면 일 줄여줄 테니까 언제든 얘기만 하라고. 힘드니까 줄여달라고 해. 주중에는 당신이 애를 보든 간병을 하고 있든 주말에 나랑 교대해서 집에서 회사 일하면 되잖아. 그럼 나는 안 쉬어. 계속 일주일 내내 일만 해.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거기다 저를 무슨 1년 365일 주 7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상관없는 로봇 취급을 하더라고요. 애 본다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애도 분유 먹고 계속 낮잠도 자고 할 거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 간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지. 아버지는 약 드시면 거의 주무시게만 하시잖아. 그때 당신도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하지 왜 나를 시켜? 진짜 이럴 거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 회사 출근하잖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애를 보든 병수발을 하든 둘 중에 하나 정해서 당신도 며느리 도리 좀 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편이어야 할 남편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예 대화를 해야 할 의미를 잃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게 저런 인간이었다니 너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화가 나거나 기가 막힌 걸 넘어서 그 순간 저에게 밀려드는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옛날의 그 남자는 이제 그곳에 없었어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남의 편만 있었죠. 입장을 바꿔놓고 허리디스크로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남편에게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사위도리 좀 하라고 말했다면 저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장인 병수발을 들던가 처제 애 좀 데려다 키우라고 했다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다시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를 볼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깨달았죠. 거기까지 생각이 닿고 나니 마치 뒤통수라도 맞은 것처럼 참담해지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정리한 뒤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어머님은 아가씨네로 가시고요. 대신에 지금까지 어머님께 드렸던 간병비는 이제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간병비를 네가 갖겠다고? 네. 말 그대로 그건 아버님 간병을 한다는 이유로 드렸던 돈이니까요. 누가 됐든 간병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게 맞죠. 당신도 이해 없지? 시어머니는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인상을 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딱히 아니라고 대답할 명분이 없었죠. 이제 와서 됐다고 하기에는 체면도 상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사람은 저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설마 그 돈을 진짜로 제가 갖겠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대를 깨부수고 다음 날부터 철저히 1급으로 계산한 간병비를 매일 꼬박꼬박 제 개인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죄송하지만 한 2달 정도만 일을 줄이겠다고 말한 채 병원으로 나갔죠. 애초에 1~2달로 기간을 잡았던 건 어차피 그 이상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겨우 일주일이 지날 무렵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병원에 있다가 막 집에 도착했던 참이었어요. 애를 봐주다가 신우이랑 대팡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혈압이 올라서 나는 애 보는 건 못하겠다. 내가 병원에 있을 테니까 나랑 교대하자. 너더러 아예 키우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주기만 해라. 애 보는 거 별일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힘드세요? 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나 그것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애 보는 건 일도 아니지. 아무튼 그건 그렇게 알고 저기 뭐야. 원래 나한테 간병비 주던 건 다시 돌려주고. 슬그머니 간병비 이야기까지 다시 꺼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애 볼 테니까 그럼 육아도우미 평균 시급으로 쳐서 애 보는 돈은 저한테 주세요. 아가씨가 주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주시든지요. 선불로 받을게요. 뭐? 애 보는 돈을 달라고?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 결국 제 말을 듣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돈 타령이야? 돈에 환장했어? 그것도 싫으면 그냥 사람 쓰시고요. 일 안 하면 저야 좋죠. 그런데 어차피 누구를 불러도 돈은 나갈 텐데. 됐어. 어떤 일로 해? 결국 시누이네 애를 키우는 일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으니 애는 다시 시누이가 혼자 보는 걸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간병비를 챙기고 싶었는지 원래대로 병원으로 되돌아갔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받지 않을까 하다가 받았더니 대뜸 저희 집 앞이라고 언제 오냐고 묻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잠깐 근처 마트에 장 보러 나온 거라고 곧 들어간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길래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겨울 초입이라 날씨가 꽤 많이 쌀쌀했거든요. 저도 대충 하던 일을 정리하고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곧바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저는 도착한 집에서 기가 막힌 꼴을 다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인가 진짜? 도착한 집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깐 여기 앞이라도 나간 건가 싶어서 곧장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린 건지 연락이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두어 시간쯤 더 기다리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작정하고 애를 여기 두고 갔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아기뿐만 아니라 젖병에 기저귀에 옷가지들까지 필요한 아기짐이 죄다 와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지금 저희 집에 애를 놔두고 제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요. 혹시 아가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다 오겠지. 네가 일단 애 좀 보고 있어라. 아니요, 당장 연락부터 해야겠어요. 어머님 진짜 모르세요? 걔 여행 갔어. 제가 재차 재촉해서 묻자 한참 만에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애를 놔두고는 본인은 답답하다며 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심지어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변명처럼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 걔도 뭐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금방 돌아오겠지. 좀 놔둬라. 저는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신우에게 전화와 문자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나는 아기를 봐준다고 한 적이 없다. 언제 간다 돌아온다는 말도 없이 애를 이렇게 우리 집에 버리고 가면 어떡하느냐. 당장 돌아와라 등등의 내용이었죠.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남편도 조금 황당하다는 얼굴이었지만 열받아서 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 저를 말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놀 만큼 놀고 나면 곧 오겠지. 가봐야 뭐 얼마 있다 오겠어. 며칠만 애 좀 봐주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분명히 애 봐줄 생각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봐준다고 했어도 이런 식으로 애 맡기고 하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곧 돌아올 거라는 모두의 말과 달리 신우이는 여전히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딱 예상대로였죠. 정확히 사흘 지난 후에 저는 유기죄로 경찰에 신우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신우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이 뒤집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제정신이에요? 너 정말로 애를 신고한 거야? 애를 유기했다고? 시댁 식구들과 다 함께 경찰서에서 대면하게 된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사자 동의도 없이 애를 버리고 가면 그게 유기예요. 제가 언제 애를 버리고 갔다고. 그냥 잠시 맡기고 간 거예요. 여행 간다고 말하고 언니한테 애 좀 잠깐 봐달라고 하고 간 거라니까요. 신우이는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잠시 눈치를 살피던 시어머니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제가 애를 봐주기로 해놓고 무슨 심사가 뒤틀렸는지 말을 뒤바꿔서 신고한 거라고 몰아갔고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애를 맡아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행 간다는 말도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저한테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애 봐주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평소에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겠다고 하는 거지. 언니도 분명히 동의했잖아요. 없다는 말이죠? 저는 제 말에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간의 대화를 녹음한 기록들과 저희 집에 달린 홈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같이 홈캠을 틀어봤더니 신우이가 애를 놔두고 가버리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죠. 날짜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렸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애를 보라고 닥달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지한테 유리한 영상만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설마 제가 말도 없이 애를 놔두고 갔겠어요? 돈 때문이에요. 애 봐주는 돈 달라더니 안 줘서 지금 저라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두 분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유기죄로 기소됩니다. 이거 아동학대로도 넘어가요.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제야 모든 정황을 대충 눈치챈 경찰관분이 호통을 치셨고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서 몇 마디를 더 늘어놓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어쩔 줄 몰라 하던 두 사람은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남편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저한테 다시 기세등등 갑질을 하려는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당신 진짜로 미나 신고한 거야? 그랬다니까. 아유 참. 얘, 네가 뭐라고 좀 해. 당신 왜 이래, 정말. 이딴 걸로 식구끼리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남편의 반응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딴 걸로도 경찰에 신고하면 감방에 간다던데 유기죄랑 아동학대죄 둘 다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여보! 아무래도 다들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할 수 있으면 합의해달라고 하세요. 2단계에서 합의 안 하시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은 혀를 차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주 때려 죽일 것처럼 몰아가더니 나중에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두 손 모아서 합의해달라고 싹싹 빌어댔죠. 결론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 인간들과 엮여서는 못 살겠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제가 작성한 대로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합의도 없다고 말했고요. 물론 저는 이혼 소송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더 질질 오래 끌고 싶지 않았기에 결정한 방법이었고요. 남편 놈도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결국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이혼을 결정했고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고 재산 분할은 정확히 절반을, 그리고 그동안 세 사람이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위자료도 챙겼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청구받는 것도 당연하게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나중에 이 모든 조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받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교환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세 사람 모두에게 사과도 받아냈고요. 졸지의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애 딸린 이혼녀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어쩌겠어요.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더라고요. 몇 년간의 결혼 생활과 순식간에 끝내버린 이혼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다른 누군가에게만 맡기고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일인지를요. 모든 짐을 나누라고 했던 남편과 만나 한때는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모두 나누며 살던 때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이 결국은 이것이었죠. 저는 다시 혼자 씩씩하게 예전처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하던 바로 결혼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